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네. 집중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바로 뉴스공장 김어준 공장장과 정말로 대한민국의 논란, 논쟁 그리고 관점의 중심에 항상 있는 유시민 작가에 대한 이야기, 언론인으로서 어떻게 보는지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김어준 공장장, 요즘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건 네. 확실하죠.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이었죠, 사실. 한국 사회 10수년 동안 지금 이제 뭐 논란의 중심에 있는 거죠. 이제 의제를 주도한다라는 최영일 의원도 뭐 이야기를 이렇게 하던데, 솔직히 요즘 김어준 공장장 보면 어떻습니까? 아, 충분히 들을만하다. 뭐 좀 저는 부담스럽다. 원래 잘 안 들어갔고. 예. 잘 안 듣긴 하는데, 저는 이제 뭐 최민희 의원이 나와서 쇼트로는 이제 보는데, 최민희 의원이 나와서 뭐 의제를 주도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의제보다는 김어준 씨의 어떤 해석에 대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평설에 대한 것들을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듣는 거를 좋아했던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씨가 뭐 독자적으로 어떤 의제를 먼저 만들어내거나 던지거나 이제 그런 것들 중에 상당수는 뭐 음모론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과잉된 편향이 있다 이런 평가도 받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어준 씨가 민주당 지지층이 어려울 때나 뭐 이럴 때 뭐 민주당 지지층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층이 원하는 방향의 해설,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뭐 대중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을 확인해 온 건데, 뭐 저는 뭐 김어준 씨가 그런 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이런 건 있죠. 김어준 씨가 TBS에서 방송을 할 때 지상파에서 저렇게 하는 게 맞아? 왜냐하면 지상파라고 하는 제도가 유지되는 거는 이제 그거에 맞는 규범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은 뭐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자체를 뭐 논할 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영향이 그만큼 크니까 우리가 방송에서 실제로 김어준 공장장이 어떤 이제 사람인지를 이렇게 이제 분석해 보는 것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제 체급이 뭐 상당하다라는 게 전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논리가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만하다라고 하면 되는데 논쟁적 요소 중에서 동의 못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 네. 가려서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오늘 이제 김어준 공장장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이유인데요. 자, 그러면 코어 집단이 이탈됐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지금 주장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코어 집단이 뭐냐에 대한 규정도 필요하고, 이거는 예를 들면 사회학적으로 뭐 조사 방법론적으로 굉장한 연구가 필요한데 이걸 뭐 수사로 사용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갤럽 이번 주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누가 빠지고 있는지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여전히 코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전남의 지지는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4050, 60이 코어 아닙니까? 4050, 60의 그러니까 4050이죠. 4050의 지지율도 높아요. 그럼 누가 빠지고 있냐? 상대적으로 2030이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서울 수도권이 좀 빠지고 있고요. 뭐 이런 결과거든요. 이 결과는 사실 지방선거 결과가 마땅치 않은 분들,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마땅치 않은 거랑 맞닿아 있는 이제 오늘 결과가 갤럽에서 나왔는데, 그럼 이들은 코어가 아니잖아요. 이들은 사실상 스윙보터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어준 공장장이 뭐 여론조사 기관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조사 방법론을 통해서 뭐를 받길래 코어가 빠진다고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수사적인 표현이지 뭐 실제 현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지층들의 결집도가 좀 느슨해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는 우려 섞인 얘기로 할 수 있지만 코어 집단이 빠지는데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 때문이다라고 연결하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을 기본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방향. 예를 들어서 정체성 강화냐 민주당. 네. 아니면 중도 확장으로 국민을 위한 통합정부로 가야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길을 명확하게 하라라고 하는 압박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코어 집단의 이탈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진단 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뭐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뭐 평을 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잖아요. 코어 지층이 빠진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낙연 대표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거는 인과관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낙연 대표가 그 사면론을 얘기하면서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을 얘기하면서 지지율이 확 몰락했다. 뭐 이런 이제 정리인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코어 지지층이 그것 때문에 이낙연에게 돌아서냐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때는 조국 사태가 한참이던 국면이에요.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검찰개혁에 관련된 주장이 높을 때였단 말이에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코어는 오히려 단단하게 결집을 했고 그때도
오히려 언론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코어에 결집이 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민주당의 열성적 지지층이 결집이 되는 이슈 외에 부동산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대응이 없다. 네. 이 비판을 계속했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값으로 말하자면 총리까지 지냈던 이낙연 대표 체제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가를 앞뒤를 다르게 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지 적절한 예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라고 하면 거기서 진단하고 있는 코어가 빠진다라는 거의 핵심은 뭐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게 뭐 근거가 뭔지를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는 이거가 뭐 김어준 씨의 생각, 뭐 정념이지 뭐 근거 있는 주장은 아니다, 실체 있는 주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도 이제 정교한 판단에 대해 이런 생각이 좀 덜 들더라고요. 뭐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문가대로 분석하겠지만, 이게 코어 집단이 빠진다는 것은 코어에 대한 성격, 조금 전에 언급하셨지만 코어는 이동영 작가 얘기대로 빠지면 안 되잖아. 아니 아무리 민주당 힘들고 어렵더라도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 코어인데, 민주당의 코어부터 코어는 호남과 서울 수도권의 4050이죠. 예. 이게 민주당의 코어인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호남이 빠졌다가 없어요. 예. 서울에 4050이 돌아섰다가 없다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구축했던 지지율의 핵심은 지난 정권과의 기조효과 속에서 그동안 민주당에게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던 2030들의 지지가 있었던 거고, 예. 그다음에 6070에서도 야, 저 보수정당 저렇게 하고 비상계엄까지 하고 내란 일으키고 이러는데 못하겠다, 이게 합쳐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이격이 발생한 건 맞죠. 이번 선거 결과도 그걸 보여주고 있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전혀 이거를 실체도 불분명한 코어 얘기로 할 건 아니다. 단순화시켜서 얘기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는 것과 과거에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이 빠지는 것을 동급에 놓고 비슷한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일단 비교 자체에 불쾌감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많고, 적절하지 않은 비유. 두 번째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이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좀 뒷배, 그래서 엄청난 서포트를 받고 총리였고 차기 대권 주자였는데, 대통령이라는 생각을 딱 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 하는 거 하나하나가 대통령감이 좀 아니야. 그리고 민주당의 정통성을 오히려 가진 것보다는 좀 약간 부정적 의미가 더 좀 많은 것 같아. 실력이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뒤섞이면서 지지율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딱 비교해 봤을 때는 확연하게 차이가 났던 것이죠.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집단지성이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사면론이라는 것 자체가 뭐 이낙연 총리가 결국 코어 지지층의 이탈을 가져왔던 핵심적인 변수다. 그리고 이렇게 그게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구성이 안 되는 얘기인 게, 그 사면을 결국 누가 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예, 거예요. 예. 그러면 사면론을 제기한 이낙연 대표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터넷에 쓴 용어로 나락을 갔다라고 주장을 할 거면 그 사면을 결행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형적으로 좀 인간관계를 비튼 해석이다, 이런. 그래서 이제 지금 코어 집단 이제 이탈 주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꼭 따져야 할 것은, 그러면 왜 이런 주장을 제3자가 봤을 때는 좀 더 무리하다. 그리고 10가지의 전제 중에서 1개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마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주장하는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종의 부족주의고, 뭐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내 집단 편향이라고 부르는데, 인그룹 바이어스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이 집단 안에서는 이 이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뭐 민주당이 하는 개혁의 한 상징으로서 검찰 개혁이 존재하죠. 그거를 부인할 수 없고, 근데 그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오늘 김민석 총리도 얘기했지만 다 동의하는 방향이에요. 예. 다만 그것이 제도기 때문에 그 제도를 어떻게 안착시키느냐가 야당 시절에 그것을 깃발 선명성만으로 주장하는 것과 실제 국정 운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른 거죠. 그거는 말하자면 집권 여부에 따른 유연한 판단들이 좀 필요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김어준 씨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김어준 씨가 하고 있는 건 우리 집단, 내가 바라보는 집단 안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편을 가르는 거야.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 아니라고 우리는 보는 거야가 깔려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여론조사를 해보더라도 국정운영과제 우선순위에서 검찰개혁이 들어가는 여론조사는 없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집단을 벗어난 대다수의 보편다수의 사람들은 검찰개혁 중요하지, 그 검찰개혁이 중요하고 사법개혁을 해야 돼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시킨 거잖아,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이슈가 이제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시 전면화에 내세워서 말하자면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것만이 우리가 하는 개혁의 전부인 것처럼 설명하는 호도, 그게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면 뭐 재헌절 전에 끝내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재헌절 전에 이걸 끝낼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원구성도 안 돼 있고, 지금 상임위 어떤 법안을 올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지금 내야 되는 거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아는 전직 당대표 출신 정청래 의원과 김어준 씨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사실상에 말하자면 선동에 가까운 얘기다 이렇게 보여져요. 객관을 가장해서 내 말 들어. 그러면 우리가 원팀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그것이 정청래 대표의 지지로 이어져야 한다. 이 계산까지 있는 겁니까?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까지는 아니고 본인의 판단이 지금 코 집단 이탈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진심 어린 뭐 조언이다, 경고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뭐 전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김어준 씨가 뭐 어쨌든 대통령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의 방식대로 좀 투박하고 과격하지만 어쨌든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뭐 많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정청래 대표를 어쨌든 그 멸칭으로 부르는 거에 그게 있는 거 아닙니까? 정청래를 당을 관리할 사람, 당 대표로 계속적으로 지위를 유지시키는 것이 본인들의 기득권이라든지 이런 거 유리하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시각에 대해서 또 만약에 김어준 씨가 그게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면 되는데 또 그렇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위기가 갈등이 봉합이나 수습의 회로에 들어서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겠죠.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김어준 공장장이 좀 이렇게 비토하는 듯한, 공격하는 듯한 이런 느낌도 확실히 있으시죠. 이건 내 주관적 판단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좀 비판, 공격, 뭐, 이렇게 좀. 문재인 대통령 때만큼 따뜻하진 않죠. 그건 그렇죠. 확실히 있죠. 예를 들면, 유시민 씨의 태도가 결정적인데, 유시민 씨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했던 겁니까? 본인이 어용 지식인이 될 거다. 이건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정체성이 비판적 지식인이 아니라, 이제 이 문재인 정부하에서는 어용 지식인으로 활동하겠다라고 선언까지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비평 활동 은퇴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태도들이라고 하면 거기서는 보다는 훨씬 더 냉정하고 차가운 게 사실이죠. 예. 왜 그렇게 합니까? 원래 이재명 대통령 본인하고 원래 본인이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정권 출범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과 관계가 좀 소원해진 무슨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건 뭐 추론의 영역이긴 하지만. 아까 제가 이제 부족주의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말하자면, 이번 주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말하자면 탄생과 서거,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정치적인 어떤 대응, 그 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네트워크, 여기까지를 이제 말하자면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말하자면 바운더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물론 지금 민주당의 그 바운더리 안에 없다, 이런 사람은 없죠. 있는데, 거기서 강한 결속력을 갖고 있는 것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우리 부족이다. 이런 접근인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거랑 약간 결이 다른 출발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저는 뭐 바깥에서 보는 것처럼 그래서 그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과잉이고 과장이에요. 과잉이고 과장이고. 근데 어쨌든 정치적인 어떤 네트워크로 보면 그 네트워크와 이재명 대통령이 구축한 네트워크가 말하자면 완전히 겹치거나 뿌리가 같은 네트워크는 아니라라고 보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좀, 의아해하고 좀 약간 다르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뉴스공장. 뉴스공장은 예를 들어서 100 정도 되는 사이즈의 영향을 가진 매체예요. 그럼 뉴스공장을 공격하는 사람은 뭐 10이다, 5다, 뭐 20이다, 요 정도 사이즈의 유튜버 또는 평론가들이 막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공격을 하는 것은 소수기 때문에 뭐 자유롭게 좀 할 수 있다, 뭐 심하게 욕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걸 좀 책임있게 전체를 끌고 가는 쪽은 좀 유연하게 대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구도 자체가 약간 허구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싸움도 아니고 공격도 아니고, 어떤 모든 미디어에서 예를 들면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건데, 자기 생각과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씨를 지켜보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김어준 씨가 더 말하자면 뭐 그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실에 대한 책임감 혹은 해석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거지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런 채널들과의 관계에서 책임감을 가져야 될 필요는 저는 뭐 그거는 과도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본인을 쳐다보는 사람이 엄청 많은데 사실과 다른 뭐 예를 들면 그 해석 진단이 다른 거를 근거로 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뭐 과도하게 말하자면 좌표찍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의 접근을 해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거는 뉴스공장은 등록된 언론이에요. 이제 개인 채널이 아니라고요. 등록된 언론이
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거는 언론적 행위냐 이런 거에서는 이제 뭐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지만 사실 뭐 김어준 씨가 지금 이 갈등에 대해서 이를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뭐 책임감을 더 갖고 이거는 뭐 어떤 의미에서 하시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건 그 사람에게 가닿지 않겠죠. 그래요? 예. 그래도 이제 영향이 큰 만큼 책임도 커야 된다는 거. 그 그리고 책임은- 야당 시절에 우리가 네. 갖는 문제의식과 여당을 공격하는 것과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고 이재명 정부가 출마한 상황에서 영향이 그만큼 크다면 정보력도 좀 더 정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파악이 생각보다 그렇게 원활하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두 번째 어떤 이제 이슈를 다룰 때 뭐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A급 정보를 다루듯이 B급 정보를 다루듯이 C급 정보 뭐 이거는 맞는지 아닌지 아예 구분도 안 되는 그러니까 꼭 느낌에 B급 정보를 다룬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ABC가 조건놓고 문제가 아니라 뭐 언론사 내부에서 정보 보도 많이 해보시고 그게 사실관계에 부합하지만 다 쓸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B급 정보 같은 거는 그럴 수도 있다 저럴 수도 있다는 것이 나의 판단에 뭔가 이제 참고는 되지만 그걸 뭐 전면에 내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A급 정보하고 서로 비교해봐야 하는데 요즘 저는 드는 생각이 뉴스공장의 정보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 실제로 청와대에서 어떤 움직임이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지 대통령의 발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보고가 안 되거나 뭐 저는 그렇게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어준 씨는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있죠. 아니 방향만 있고 네.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판단하기 나름일 것 예. 같아요. 인상 비평 영역이니까 제가 뭐 그거에 뭐 그것까지 얘기하는 거는 과한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그 방향성이 있고 저는 지금 김어준 씨가 전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어떤 그 뭐 사실관계 문제 혹은 음모론적인 접근, 확증 편향 이런 문제 에서 놓고 보자면 그 방향성에 대해서 충돌하는 거. 근데 네. 그 이전에 민주정부들에서는 김어준 씨가 최소한 언론적 활동을 하는 기간에서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는 왜 방향적으로 충돌하냐. 이게 이제 지지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좀 낯선 풍경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아침에 방송하고 낮에 방송하고 저녁에 방송 계속 하루 종일 방송을 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 레거시 미디어와 경쟁을 하고 영향이 훨씬 큰 네. 언론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좀 주장하는 것은 그 뭐 취향에 따라 다르다 그렇죠. 이렇게 보기에는 취향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김어준 공장장의 취향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그러니까 있지 그 부분에서 이렇게 하는 것과 우리가 좀 더 뉴스 공장이 책임감 있게 겸손방송국이 좀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또 이슈도 주도하되 좀 생산적 논의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좀 더 큰 대한민국 통합적으로 방송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요구는 할 수 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요구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그건 취향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실로 확인할 예를 들면 김어준 뉴스공장이 부정확한 정보를 받는지 이거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예. 과거에는 얼마나 좋은 정보를 물론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와 이거 어떻게 알았지 이런 건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식의 이제 인상 비평이 아니라 김어준 씨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개인 채널이면 이 방향성을 사실 사회적으로 크게 논할 건 없다라고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어준 씨는 언론이 됐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기관도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지켜야 되는 사회적 규범과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본인은 여전히 특정한 방향성을 갖고 진영의 스피커, 진영의 뭐 대변자 이렇게 가는 건 언론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섞여 있어요. 김어준 그 씨와 뉴스공장이라고 하는 채널의 정체성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뉴스공장의 기자가 청와대에 출입기자로 등록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많이 열었다고요, 이재명 정부가 오히려. 그러니까 제도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러면 보통 언론들 같으면, 지켜야 될 룰과 규범과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언론으로서 다양히 수행해야 될 기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등한시하고 나는 내 주장만 할 거야. 내 방향성은 이거야. 내 방향성에 대한 얘기만 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평가가 존재해야 되는 거죠. 여론조사 꽃 이야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꽃을 김어준 공장이 왜 만들었을까요? 돈 벌려고? 아니면은 정확한 여론을 알기 위해서? 뭐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섞여 있겠죠. 예, 비즈니스 모델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어쨌든 한국 정치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숫자로 이제 정치를 견인해가는 지가 꽤 된 거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윤석열 정부의 탄생 같은 거 아닙니까? 전혀 정치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여론조사 숫자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명태균이 그런 걸 만들었다고 네, 이제 네. 뭐 하여튼 계속 문제 제기하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씨도 이제 그 대목에 천착을 한 거겠죠. 예를 들면 한국 정치의 중요한 특질 중에 하나가 여론조사 숫자가 정치를 견인해 가는 거니까 내가 그 권력을 가지면 훨씬 더 말하자면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판단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질문을 이어가면 여론조사 꽃을 통해서 뭐 여론을 왜곡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객관적으로 했는데 이 객관의 조사라는 것이 사실은 주관적인 것을 모아서 통계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그 여론조사의 결과로 보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를 비롯해서 지방선거에서 다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네.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 10몇 번 한 번도 진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져버렸어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야 여론조사 꽃 그 뭐야? 그 지금 그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아 우리 그냥 조사 잘못한 거 아니야. 있는 대로 조사한 결과를 밝혔을 뿐이야. 너희들이 그걸 보고 알아서 판단해야 되지. 왜 그걸 마치 아니, 여론조사 잘못된 것처럼 그 지점에서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방향성을 해서 뭐 일반적인 여론조사 기관 같으면 그런 책임까지 져야 되느냐의 부분에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김어준 씨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김어준 씨가 여론조사 꽃을 만들어서 어쨌든 정책 견인을 해보려고 했던 의도가 합쳐져 있으면 잘못된 방향으로 견인을 한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보니까 여론조사 꽃에서는 차이가 더 많이 나니까 네, 훨씬 벌어져 있었죠. 그 벌어져 있다는 건, 아, 이거 압승하는구나. 이래서 이제 긴장도도 확 떨어지고 또 캠퍼도 이 뭐 부담 조심하자 뭐 이렇게 갔던 것에 대해서 악영향을 결과적으로 미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지적하는 그 학자들의 칼럼도 제가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놓고 보면 물론 결과론적인 해석입니다만 여론조사 꽃을 포함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분위기를 좀 안일하게 만든 게 있고 저는 근데 그게 여론조사 꽃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서 잘못을 짚자면 민주당에서 그거 캠페인과 전략을 기획하는 분들이 그거를 약간 맹신하고 말하자면 실제로 해야 되는 일들을 소홀히 한 게 아니냐. 이게 효과가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뭐 상호적으로 물려있는 앞뒷면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김원준 씨가 그 방향으로의 견인이 있었던 거고, 여론조사 꽃이 결과적으로. 그리고, 이게 숫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선거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런 이제 판단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은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진솔하게 얘기를 했어. 여론조사 꽃은 하우스 이펙트가 있으니까 이 여론조사 결과는 그냥 흐름으로만 봐야 되지. 이거 뭐 믿거나 이렇게는 하지 마라. 오히려 지금 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진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초박빙 상태가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마지막에 정말로 집단적으로 뛰어들었으면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됐겠느냐. 근데 여론조사 꽃이 또 그만큼의 말하자면 영향력을 갖고 있냐.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이게 미친 영향력은 그래서 저는 민주당 지도부에 미친 영향이에요. 그게 크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 꽃에서 접전으로 나오니까 우리 진영 사람들은 다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누가 보더라도 구도나 인물이나 뭐 이슈나 봤을 때 민주당이 우위에 있는 선거였죠. 그거는 뭐 여론조사 꽃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론조사 다 그랬는데 여론조사 꽃이 그 격차가 더 컸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어떤 확증 편향을 갖게 된 거잖아요. 이 선거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 이거를 해설하는 사람들이나 뭐 취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갖는 것과 당 지도부가 여기에 매달리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하자면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뭐 대통령도 그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 일들을 안 했다.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맥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데 여론조사 꽃이 영향을 분명히 크게 미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김어준 공장장에 대해서 민주진보 진영의 대표 스피커로서 우리 사회 민주진보 진영의 발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신 좀 책임을 좀 더 하고 좀 더 유연하게 좀 대처하고 여러 가지 반대 이야기도 다 들어서 소화 좀 하라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까? 안 하겠죠. 뭐 할 수 있는데 그거를 김어준 공장장이 뭐 수용해야 되는 책임과 위치에 있는 사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평론가의 위치가 아니고 이미 플레이어의 위치로 와서 정치판을 좌우하는 정도 로 영향력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요구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걸 김어준 공장장이 듣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듣는 김어준 공장장 저는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래야 좀 더 이제 논쟁도 좀 많아지지만 결국에는 이게 상호 발전으로 수렴되는 과정이 오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 때문인데요.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도 좀 오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유시민 작가, 과거의 유시민 작가, 요즘의 유시민 작가 이렇게 김한 기자 오랫동안 봐오셨는데 어떠신가요?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여러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왜 서로가 이렇게 서로들을 마치 내가 살수가 되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뛰어드는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예. 유심 작가의 에너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예. 근데 에너지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말하는 유시민 작가가 선명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그래서 뭐야? 이거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폭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유시민 작가가 설명하고 해석하면 아 그래 맞아 저 말이 맞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말은 굉장히 날카롭게 하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명쾌하게 그냥 지금 뭐 편하게 얘기하면 이재명이 싫다는 거야. 이재명을 반대한다는 거야. 아니면 검찰 개혁 말고 다른 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야.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뭐 이런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진짜 중요한 이제 이것은 이제 복심술인데요. 네. 마음을 읽어봐야 하는데 왜 네. 그럴까요? 약간 이제 뭐 이제 좀 연세가 좀 이재명 드셨다. 대통령 그러면 보통 이제 고집이 좀 세진다 뭐 이런 우리 뭐 그런 걸 통념도 예. 있고 그런데 진짜 이재명 정부가 걱정이 돼서 유시민 작가의 ABC론 같은 게 예를 들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 A는 뭡니까?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다음에 노무현 서거 등을 함께 말하자면 주장하거나 경험하거나 체험하거나 체화한 사람들의 연합을 A로 보는 거잖아요. 그럼 본인이 이제 어쨌든 A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단의 가치가 실현되는 게 대통령 당선인 거잖아요. 정권을 잡으면 당연히 이 가치가 실현이 돼야 된다라는 사고의 연장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유시민 작가의 구분대로 하면 B나 C는 어떤 생각들을 한다라는 겁니까? 그거 말고도 중요한 거 많지 않아? 예를 들면 주식도 중요하고 뭐 청년 문제도 중요하고 민주당이 되면 뭐 이런 이제 관점들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나의 이익도 중요하고. 근데 뭐 이거에서 유시민 작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그 부족주의나 그런 내 집단 편향의 어쨌든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야당일 때 혹은 정권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그 깃발 아래 그래 저거는 일단 난 동의가 되니까 저 깃발 아래 모여야겠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야겠다. 정치적 선택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굉장히 강한 구심이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게 원심력으로 작동을 하는 것 같잖아요. 아, 저 사람들 너무 막 저 얘기만 한다. 너무 저거에 매몰되어 있다. 너무 자기들끼리 친소관계 속에서 저 카르텔인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여지는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변한 것도 있고 시대가 달라진 것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유시민 작가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부에서는 그게 정찬호 대표의 이제 당대표 연임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기 대권과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유시민 작가는 엄청 또 거기에 대해서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한다라는 관점을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좀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도 상당히 많고 왜냐면 설명이 잘 안 되니까 왜 저렇게 하지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유시민 작가의 ABC 론대로 하면 정청래 대표와 조국은 A인가 보죠. 예를 들면 본인이 속한 집단인 거고. 지금 현재 보면 A처럼 안 보이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의 분류에 따르는 거니까 저는 뭐 이 ABC로 구분하는 게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게 훨씬 더 가까운 거고 근데 이거를 2030이라든지 말하자면 연성 지지층들이 보기에는 아 저거 민주화 운동했던 카르텔이다 기득권이다 저들은 자기네들이 잘못한 거는 하나도 없고 다 자기네들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시대가 바뀐 거죠.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그거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니까 시대가 바뀐 거죠. 근데 유시민 작가가 팩트 없이 저렇게 막 우리가 봐서는 이해 못할 이렇게 발언하지 않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안 썼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결국 평택 얘기겠죠. 평택 얘기죠. 뭐. 평택 얘기다 아니면 대통령 뭐 청와대 주변에 뭐 인사나 뭐 이런 얘기에 대한 정보가 당연히 이제 저나 바깥에 있는 기자들이나 보다 훨씬 많을 테니까 그 자리에서 누구랑 A랑 B가 경합을 했는데 당연히 A가 됐어야 되는 것 같은데 B라는 인물이 됐다. 이 인물은 뭐냐? 이거가 이재명 대통령 되고 난 이후에 합류한 인물이다. 이런 것들이 말은 못하겠지만 알고 있겠죠. 유시민 작가가. 이런 것들을 경향적으로 판단 지금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거에 정점이 된 게 평택 선거겠죠. 근데 평택 선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정청래 대표가 알아서 정리하면 됐다는 문제다. 그건 뭐 제가 100에 100번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관계있어요? 정청래 대표한테 전화해서 야 평택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가야 되니까 적정하게 조정을 좀 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가치 집단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실천적 활동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막 이렇게 비판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 오히려
김어준 팀이라고 하는 쪽에서 평택과 관련된 문제는 김어준, 그러니까 유시민, 저는 정청래 언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팀 김어준이라는 것도 과잉이에요. 이들이 예. 정말 한 팀인가? 매일매일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뭔가 의사결정을 같이 공유하고 하나? 좀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가 생긴 이유는 정청래 대표가 이 그룹에서 밀어주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예. 정청래 대표가 여당 대표로서의 하는 활동들에 대한 불신이 발생한 거예요. 선거를 못 이기네? 저거는 당대표가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정리를 못하지?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들에 기인한다고요. 근데 이거를 막후에서 예를 들면 뭐 유시민 씨가 정리할 수 있다?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이 정리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문제는 아니고. 아니, 그 정리를 못하고 바깥에 나와서 정청래 대표가 잘못한 걸 왜 국민들 상대로 이거 이재명 정부가 잘못한 거야. 민주당 통칭해서 잘못한 거야. 이러면 이게 초점이 흐려져서 바깥에 듣는 우리는 야, 저게 뭔 소리야. 그러면 다 갈라치게 해서 너 누구 편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두 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유시민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것과. 그런데 이게 이제 분열의 예. 파장은 너무나 크단 네, 말이에요. 무슨 얘기를 그래서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다는 것과, 저기가 어떤 자기네 카르텔, 자기네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우호적이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당대표를 비판해야 되는 사안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그거를 뭐 민주당 전체, 혹은 뭐 이재명 정부 이렇게 이제 주어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얘기한 괴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난 저거에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지금 뭐 이런 상황 아닌가. 조현정 교육감이 극우시대가 온다라는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 편은 성선설로 보고 상대편은 성악설로 본다. 원래 나쁜 놈이다. 네. 우리 쪽은 원래 좋은 쪽이다. 이렇게 해서 내로남불이 확장되면 이게 진짜 이제 진보민주 진영이 다 이렇게 깨지는 출발 지점에 우리의 인식이 그러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코어 집단이라고 하는 이탈도 이탈이지만 실제로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평택을 놓고 보면 내부에서 김어준 공장장, 유시민 작가, 정청래 대표 정도의 지금 현재 바깥으로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거나 공격하는 것, 그다음에 김민석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 그리고 바깥에서 이 에너지를 주동하는 것들을 종합해 봤으면 그 에너지의 10분의 1만 하더라도 이 내용은 평택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저희 정치에 대한 이해도로는 그렇습니다. 해결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저는 뭐 여러 방송에서 전 해결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히 했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을 못한 거예요. 그게 누구가 못한 거냐? 지금 그걸로 보면 정청래 대표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왜 이거를 대통령 공격하고 코어 집단 이탈로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게 막 이제 싸움판이 커져가지고, 뭐, 근데 우리는 세력이 있으니까 우리는 뜻대로 밀어붙일 거야. 연인 간다. 이렇게 하면 출발 지점에 대한 팩트 체크가 잘못돼 있고, 이것을 확산시키는 과정에서 오히려 책임을 져야 하는 쪽에서 우리 모르겠고, 결국에는 이게 알고 보니까 정청래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처럼 강제하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시민 작가의, 김어준 공장장이나 유시민 작가의 진단에 동의하지 않고, 예. 평택 문제를 바라보는 게 일종의 3단 논법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전 장관이 고생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게 검찰의 부당한 수사였고, 뭐 했어 하니까, 어쨌든 사회적 복권, 정치적 복권을 시켜줘야지가 첫 번째였고, 그 두 번째, 여기에 왜, 근데, 뉴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김용남을 공천한 거지? 이게 두 번째였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이 단일화는 어떻게 돌아가는 겁니까? 조국 전 장관의 복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논법을 이미 짜놓고 접근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은 그 구도 안에서 김용남 의원에 대한 공격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유시민 작가나 김어준 씨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 대표로서 직인 결재를 해갖고 김용남을 공천한 정청래 대표는 다르게 움직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후보를 테이블에도 앉혀놓고 진지하게 단일화 협상을 한번 해보든가 아니면 단일화 없이 가야 되는 상황이면 진보당과의 관계를 정리해보든가 여러 선택지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았다고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으면서 이거를 더 격한 네거티브 상황을 방치했다고요. 그 결과값으로 유이동 의원이 당선된 거가 지금의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가 각자 각각의 목에 책임과 반성이 필요한데 그게 아니라 지금 전 대표님 얘기한 것처럼 이걸 통째로 묶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의 방향과 노선과 달라진 것 같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랑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 저는 엄청난 논리적 비약이고 인과가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예를 들어 유시민 작가, 김어준 공장장, 정청래 대표, 그럼 뭐 조국 대표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수 있었는데 이게 논의가 잘 안 됐어.
그냥 바깥에 나와서는 이 안 된 일이 결국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다라는 걸로 가는데 이게 또 일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죠. 아까 정보력이 부족하다 뉴스공장이 말씀을 드렸지만 두 번째 유시민 작가와 관련해서는 서로 대화를 잘 안 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팀 김어준이라는 표현이 약간 과잉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깥으로 그렇게 드러나 네. 있는데 대화를 하지 않는 건 그럼 정치적으로 굉장히 고단수의 정치 또는 이제 그 고관여층 정치 방식으로 지금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자 다른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공통점은 딱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 싫다는 거예요. 이재명 싫다는 그 전제로 보면 각자의 행동이 다르고 커뮤니케이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이거 요렇게 하면은 3자든 4자든 공통점은 나오는구나. 이제 이것을 프레임화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저희 문제의식입니다. 과합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뭐 팩트를 근거로 뭐 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들이 활동해온 맥락과 반경을 봤을 때 집권 1년에서 2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나는 민주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싫다. 예. 이 얘기를 노골적으로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사람과 위치에 있는가 이 부분이 하나가 약간 여전히 의심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게 이제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고 두 번째는 여전히 민주당 정치인 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장 높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객관적인 조건이잖아요. 거의 김민석 총리보다도 높고, 뭐 정청래 대표보다 당연히 높고, 이런 조건이 있다라는 건 뭡니까? 지지층을 코어와 주변으로 나누던, 뭐 연성으로 나누던, 뭐라고 나누던, 지금 민주당 지지의 조건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동의예요. 근데 이 두 가지에 놓고 보면, 이들은 어쨌든 한평상, 뭐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민주당 스피커로 살아온 사람들인데, 왜 이들이 갑자기 이재명이 싫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 하나와 뭐 이건 저의 개인적인 그냥 판단이죠. 두 번째는 지금 조건에서 그 얘기를 한다는 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분화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분화가 돼서 이들은 독자적인 세력으로 봐야 되는 거겠죠. 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싫다라는 것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보는 거고, 그 이재명 대통령도 사안별로 비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정부를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은 듣는 분들이 결론을 내리고. 아니, 그러니까 노선이 지금 노선으로 본다면 지금 이 갈등을 예를 들면 김어준 씨나 조국 대표나 유시민 작가는 야 우리는 민주진보연합의 단단한 연합 이거를 통해서 말하자면 더 선명한 정책, 더 선명한 가치, 더 말하자면 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정당을 해야 되는 거야 라는 게 생각이라고 하면 그거는 그 분파가 소수 정당화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과 지금 민주당 말하자면 대다수의 지지자들의 생각은 야 이거를 굉장히 좀 중도나 실용적인 노선까지 확장을 해서 이거를 더 단단한 집권 기반을 만드는 보편 다수에게 어필하는 정당으로 가야 돼라는 게 노선이라고 하면 그 노선과 노선의 대결로 지금 유시민 작가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거라면 그러면 유시민 작가는 다른 노선을 택한 거고 정치에 있어서 다른 노선을 택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면 그건 다른 정당인 거죠. 근데 이거를 갖고 민주당이 이 방향으로 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민주당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 거죠. 근데 민주당에 노력한 거는 뭐 유 작가도 있지만 뭐 다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다음 주에 만나야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 걱정이 많아서. 아니 저 지금 민주당 내에 있는 정치인 중에 가장 상황을 합리적이고 정무적으로 보고 있는 건 전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취한 겁니까? 대통령 퇴임 후에 일제는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 예, 예.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정치에 등장하지 않고 본인 자연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을 지지했건 지지하지 않았건 야 그래 우리나라 정당이나 정치 역사에서 퇴임한 대통령이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역사도 있어야지 만들어져야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사회적 동의는 있는 상황인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이유 이 만남이 뭐 빨랐네 늦었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만나야 된다면 만나야 되는 이유가 양쪽에 있는 거죠. 그럼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성을 맨 앞에다 놓고 벌어지는 1년의 이런 말하자면 정치 세력화 무슨 정치적 배후 막후에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이 정치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불편하니까 여러 논란을 무릅쓰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결국 하려고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면 상당 부분 정리가 될 거고 지금 말하자면
당권 경쟁 구도에서 놓고 봤을 때도 정청래 대표가 주장하는 몇 가지 것들, 보안수사권이라든지 1인 1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한 챕터가 넘어가 버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엔 뭐만 남는 겁니까?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이른바 친문이라고 불리는 세력이 남는 거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만약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그거 아니야. 나 상황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 난 그 구도에 전혀 영향을 끼치고 싶지 않아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활용하는 정치만 남게 되는 거잖아요. 정작 네. 당사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는 행보와 제스처와 메시지를 내버리면 그러면 이 지금 과잉되고 과열되어 있는 이 갈등의 실체는 과연 뭐냐 이게 남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나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정도를 기점으로. 그러니까 헛개비를 가지고 와서 막 논쟁을 시켰는데 헛개비가 뭐야라고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어. 네. 예를 들어서 보안수사권 문제도 그렇고 당원주권주의도 그렇고 평택을 선거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뭐 그것도 그 당시에 알아서 당대표가 정리하면 되지. 지금 와서 이게 뭐 마치 바깥에서 외압을 넣어서 어쩔 수 없이 공천한 것처럼 막 연막을 피우는데 연막 걷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좀 더 멀찍이 좀 떨어져서 이런 사실 하나하나를 이제 이렇게 좀 잘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좀 얘기합시다. 용역평론가, 촉법평론가. 이제 어떤 쪽이에요? 용역평론가는 돈 받고 이제 네. 예를 들어 스피커 해주는 거. 네. 촉법평론가는 수준도 안 되는 것이 촉법 어린이 네. 뭐 만 13세 이하 네. 뭐 이렇게 돼 있죠. 요런 수준으로 아주 이제 초보 평론가들이 그냥 쓸데없이 떠들고 네. 있네. 이렇게 되는데 김한기는 어느 쪽이에요? 저는 뭐 어느 쪽인지 돈을 받은 적도 없고 이미 촉법의 나이는 한참 지났으니까 어느 쪽도 아닌데 저는 이런 식의 멸칭과 비하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이렇게 이것도- 얘기를 합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해서 선명하게 상대한테 상처를 내는 게 내가 당장 이기는 게 아닌데 왜 그거를 늘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용어 자체가 지금 이 상황을 촉발시키고 촉매제이면서 동시에 발화제 이 역할을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불섬에 집을 던지는 방식으로 논쟁을 이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분이 좀 작아진다는 느낌. 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다. 한편으로는 굳이 이렇게까지 가야 하느냐. 이 용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게 예를 들면 그것도 이제 뉴스공장에서 어떤 유튜버들의 정보 광고가 엄청 늘어났다. 이 정보 광고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이 내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보겠다.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 이 과정 속에서 용역이라는 단어가 등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자료 받아보니까 어떤 채널들입니까? 정치 시사 채널들이 아니에요. 정보 광고의 필요성이 있는 채널들에 말하자면 정부가 디지털 광고를 늘리는 차원에서 광고비 집행을 한 거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에서 저는 김어준 씨가 왜 그런 음모론에 판을 까냐 이거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중요한데 최민희 의원 같은 말하자면 공신력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이 이 뉴스공장에 나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스픽스 방송에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조승래 사무총장이 김어준 씨가 복귀한 첫날 거기 나가서 선거 패배 책임에 대해서 특정인을 탓하고 누군가를 징계해야 되는 발언을 하는 데 있어서 동조하고 이런 거 자체가 김어준 씨가 하는 거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장단을 일으키면서 화학작용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이걸 이렇게 휘둘리고 활용당하고 기꺼이 활용당해주겠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게 지금 이제 문제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촉법이나 용역평론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우리도 원래 최초의 방송을 시작할 때 유시민 작가든 김어준 공장장이든 누구든 다 용역이든 촉법이든 이런 비아냥을 들을 만큼 초보적 수준과 그 상황과 시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군가 정치평론을 한다고 뛰어들었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우리 정치를 좀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지원은 하지 못하더라도 좀 미숙하고 좀 부족하더라도 이해해주고 가는 것이 소위 말하는 탑티어급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자세가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각자 약점들을 다 가지고 이렇게 평론을 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딱 단정을 하고 규정을 하는 것이 좀 어른으로서 굳이 그런 단어를 써야 하느냐. 뭐 일부 이긴 하다고 하더라도 단어 선택. 그러면 네. 뭐 센 놈만 하고 영향력 큰 놈만 하고 그리고 목소리 큰 놈만 다 정치도 하고 주장도 하고 평론 시장에 있어야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상대를 약간 폄훼하는 듯한
그리고 또 그렇죠. 폄훼죠. 엘리트주의에 좀 젖어 있는 듯한 폄훼죠. 이런 것들이 요즘 대통령이 당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처럼 하지 마라. 예. 서로를 그렇게 찔러서 죽이려고 전쟁하듯이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얘기가 특정 누구누구 화해라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의 일들이. 근데 이제 왜 말하자면 유시민 작가가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스스로 아직도 여전히 본인이 명쾌하고 날카롭고 예리하다라는 거를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 그 말하자면 기저에 깔려있는 욕구는 무언가 저는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품격이 품격 그리고 유연성 또 포용력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한데 저는 영향이 크면 커질수록 더욱더 그래요. 말조심도 그렇게 해야 되듯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국민들은 이제 판단을 해 주시겠죠. 왜 생산적 논쟁을 힘있고 크고 센 사람이 주도를 하지 못할까? 그래야 우리는 리더에 대해서 신뢰도 생기고 우리가 좀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의존해서 뭔가 나의 권한을 좀 맡겨볼까 이런 생각도 들 텐데 오히려 지금 빅 사이즈 정말로 큰 곳에서 문제를 야기시키고 이걸 가지고 막 작은 데서 뛰어들어서 혼란과 논쟁의 중심에 뛰어들어야 하는 이 상황을 왜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심리적으로 다들 조급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한쪽으로는 나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조급한 것 같아요. 두려움이냐 이런 것인데 조급해 보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것도 조급함의 발현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쓰고 멸칭적인 표현을, 그러니까 본인이 멸칭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반박 차원에서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조급해 보입니다. 이렇게도 그냥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잘하니까 비판 좀 하고 싶고 심리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100%, 1000% 이렇게 좀 동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공격하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마음이 가버렸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정청래 대표 끝까지 출마 고수하겠죠. 지금 이제 분위기가 좀 조금 달라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저는 여전히 얘기했지만 정청래의 시간이라고 봐요. 여전히 불출마 선언을 할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정치적 순리에 맞느냐, 그 다음에 정치적 계산이 뭐냐, 이런 면에서 모든 거를 판단했을 때도 정청래 대표가 지금은 안 나오는 게 맞죠. 7월 1일 이제 오는 수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그리고 보통 이제 오차는 12시부터 하는데 11시 30분에 그것도 배우자가 가지 않고 전 현직 대통령 두 사람이 앉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정청래 대표 거치까지도 고민할 수밖에 없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않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은 지금 뭔가 이제.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나 방향은 정청래 대표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선택은 그렇게 안 가겠다라는 선택인데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게 정치적 순리에 맞지 않다. 이런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 부분들에서 정청래 대표가 꼭 출마해야 되는 이유들을 지금 말하자면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보면. 메시지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를 한 번 더 하는 게 이 진영의 이 분란과 분열과 이 갈등과 그리고 심지어 정청래 대표가 이기면 모든 언론이 다 이재명의 패배라고 쓸 텐데 이 상황을 집권 여당의 대표였던 사람이 만드는 게 맞느냐 이게 저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뉴스공장 방송을 보면서 저는 그냥 이런저런 흔적을 보면 저게 어떤 흐름이지 스스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좀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일단 보안수 수권 문제 해결되고 당원 주권주의도 해결되고 그리고 실제로 평택을 선거와 관련해서는 누구 책임이냐라는 것도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누구의 책임이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가 설 자리가 좀 줄어드는데 그래도 무리하게 우리 나서서 정청래 당대표를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옳다라는 논리가 얼마나 이제 먹힐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영향력이 큰 만큼 책임도 커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개인의 취사 선택에 따라서 그렇지 않고 나는 그래도 주장만 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영향력이 커서 그 책임을 다할 때 뉴스공장 그리고 김어준 공장장 유시민 작가가 우리 사회에 정말로 보석 같은 인물로 빅스피커로 계속 자리 남고 더 좋은 정치 민주진보 진영의 이 우뚝 설 수 있는 그 터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아닌 분들도 있지만 오늘 역전용사들